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은퇴, 노후를 만들어드리는 담임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아주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드릴 분을 이제 모셨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 40살부터 50살한테 여쭤봤는데 노후 준비가 됐냐라고 여쭤봤더니 10명 중 6명은 노후 준비를 아예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는 더 될 거예요. 그래서 신문기사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퇴를 앞둔 40, 50세대는 보유 자산 중 실물 자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부분이 전체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부동산을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대 수익으로 만들지 않으면 노후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자산 많으시잖아요. 특히 부동산 자산. 이것을 현금 흐름 또는 더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을 제시할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건희라고 하고요. 현재 그 인더바인 종합건설 그리고 인더바인 두 개 법인 대표를 역임하고 있고요. 서울 지역 중심으로 건설 사업, 시행 사업, PM 사업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제 이제 후배이기도 하고 또 사업적인 파트너인데 제가 평소에 이제 말을 놓고 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양해를 구하고 제가 평소 쓰는 말투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건희 대표를 좀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여기 이제 일단 책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책을 많이 썼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첫 책이죠. 네. 재개발 유턴 관리 처분의 전서.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 최초로 이 신축 사업에 대한 이제 책을 썼죠. 그 책이 바로 이제 돈 버는 신축 사업 따라하기. 네. 이거 지금 절판됐죠? 있나요? 쓴지 아직? 한참 됐습니다. 그래. 네. 이게 몇 년 됐은 거죠? 2010년도? 2010년도. 네. 그럼 벌써 12년 전에 네. 이런 이제 신축 사업 따라하기라는 책을 쓴 거죠. 요즘에는 좀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수익형 부동산. 네. 또 노후 연금 보장하는 신축 건축 사업의 정서. 요거는 이 책의 약간 리뉴얼판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비슷한. 네, 네.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부동산 대해부. 그래서 이제 5권을 쓰셨는데 한 권은 공점입니다. 한 권은 이제 네. 공적으로 네. 많이 썼죠. 네. 특히 이제 신축에 대해서는 이 책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전문가로 활동하신 분들도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말씀하셨듯이 인더바인 이제 대표이고 종합건설사 또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PM, CM 또 시행 또 건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 분들이 많이 있지만 또 제가 신뢰하고 또 사업 파트너로 할 때 제가 정말 많이 고르거든요. 아무리 절친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사업적으로도 저랑 많이 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잘 해내고 있고 또 지금 매출이 보면 2021년부터 2020년까지 순수 시공 프로젝트 매출이 283억. 네. 인가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현재 27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네요. 네. 이건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그 거리를 다니면 볼 수 있는 중소규모, 뭐 흔히 얘기하는 꼬마 빌딩, 다세대 주택, 상가 빌딩, 네, 이런 것들 건축하는 프로젝트가 27개. 근데 요거는 27개는 네. 2021년도 착공 기준으로. 그래서 현재까지 2021년. 진행하는 프로젝트. 네, 제가 말을 놓는다는데 지금 높이고 있네. 편하게 하세요. 제가 편하게 하겠습니다. 제 후배니까. 네. 그래서 오늘부터 조건희 대표가 매주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께 이 신축, 건축, 또 뭐 포함해서 리모델링까지 또 토지를 보는 법,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신축을 통해서 다 알려드릴 겁니다. 만약 얘기를 덜 하면 제가 뽑아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할 거지, 근데? 오늘 그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신축 사업, 그러니까 건물주, 건축주가 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건축주가 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건물을 지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내가 월세를 받으면서 임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치?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통으로 매각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통으로 매각.
또는 직접 사옥으로 쓰던가, 사업으로. 네, 아니면 내가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살고 싶다. 네, 다양한 분들이 계실 그렇지. 거예요. 다양한 욕구가 있으실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이 방송을 보시게 될 텐데, 그런 분들이 이 신축 사업을 생각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포인트, 네, 그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신축 사업과 비교할 수 있는 이 건물주가 되는 방법, 방법.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리모델링. 통한다. 신축을 하지 않고, 음. 네, 또는 그냥 기존에 다 지어진 건물을 매입해서 내가 사용하든지. 일반적으로 그 선택을 하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신축을 객관적으로 좀 비교를 해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고, 나에게는 무엇이 맞나? 시청자분들 각각 개개인의 성향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상황도 다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건물주가 네, 될 수 있는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제 예산 또 목적.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제 뭐해서 신축할 것인지 리모델링 할 것인지 또 신축을 한 다음에 매각을 할 것인지 거주하면서 임대 사업을 할 것인지 맞습니다. 통으로 임대를 할 것인지 맞아요. 또 뭐 어떤 분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사옥으로 일부 쓰는 네, 분들도 요즘에 있고 특히 많습니다. 그런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것들을 또 사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목적을 두시고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정보를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이 질문 남기시면 제가 조건희 대표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신축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라는 네. 이제 주제인데 일반인들이 신축 사업하면 저도 이제 오시면 좀 공부하셔서 신축 사업 해보시면 어때요라고 하면 10명 중에 9명 아니 100명 중에 99명은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네, 실제로 쉽지 않아요. 음, 네, 뭐 신축 사업은 앞서 이제 뒤에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일반적인 매매라든지 그런 어떤 건물의 취득 방법과 비교해서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 네, 분명히 있고요. 그치. 근데 이제 그 위험을 잘 극복했을 때 음, 그 과실이 예, 크기 때문에 그 매력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위험이 네, 그냥 뭐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아니라 좀 내가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면 그렇죠. 피해갈 수 있는 위험이긴 얼마든지 하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 도대체 얼마나 공부해야 이거 할 수 있어요? 라는 거. 공부 얼마나 해야 되고요? 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기준으로 얼마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신축은 다양한 변수와 이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딱 집중해서 이 맥을 짚고자 해서 네. 공부를 한다면 뭐 제가 예전에 신축 강의를 과거에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3시간 하루에 3시간씩 8주 과정 8주. 네,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소신껏 나름대로 그 과정이면 이 사업의 어떤 맥은 짚을 수 있다. 네, 그럼 그렇게 느낌 날 해서 수 있다. 친 분이 계시나?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3주 3시간씩 8주면 24시간인데 네. 이분들이 또 한 주 동안 공부한 것도 있을 테고 네. 그러면 3, 8이 24, 2달 정도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2달 정도만 좀 열심히 하면 네. 신축 사업을 도전할 수도 있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감을 잡을 수 있죠. 감을 잡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 물론 이제 2달이면 짧을 수도 있는데 아까 조 대표가 얘기한 대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계속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찌됐든 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뭐 진짜 기초식이 하나도 없다. 그럼 한 1년 정도 내에는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 역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어렵지만 이 기술을 익혀두면 평생 동안 울고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네. 그냥 생활비 겨우 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거 네. 신축 사업의 특징에 네.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줄래? 먼저 뭐 신축 사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대표적인 그런 특징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실물 자산,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이제 뭐가 있습니까, 대표님? 실물. 네. 부동산 아닌가? 그럼요. 네, 그치? 실물 자산은 갑자기 당황했어, 네, 지금. 그럼요. 네, 대표 부동산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신축 사업을 하기 위해선 토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짓게 되면 건축물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렇지.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얘기가 토지와
건물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토지 건물을 통해서 실물자산 끝판왕에 도전을 한다. 그걸 내가 만든다. 이게 이제 신축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물자산 개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 그러니까 화폐 가치, 화폐 가치의 하락에 의해서 화폐는 계속 찍어내지 않습니까? 계속 생산이 되고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의 끝판왕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거다. 그치, 이제 뭐, 경제는 잘 모르지만 조금 아는 척을 하면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쨌든 일정 비율의 인플레는 항상 발생이 되는데 아, 그럼요. 부동산을 소유하면 그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네. 또 어쩌면 그 이상 넘어설 수 있는 그렇죠. 상품이라는 거지, 이게. 그렇죠. 그래서 자원은 한정이 돼 있고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에 서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해져 있는 토지와 그 건물. 네, 서울 넓다면 넓지만 또 좁다면 좁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건 이제 그러니까 한정돼 있다는 그렇죠. 거죠. 한정돼 땅이. 있는 자산이란 얘기죠. 그 실물 자산이란 얘기죠. 그래서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먼저 찍은 사람이 임자고 그렇죠. 그 다 서울에 들어오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서울이 보면 그래서 다른 이제 경기도나 지방보다는 토지 상승률도 네네. 훨씬 더 큰 것 같아. 그렇죠. 보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신축은 이제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고 실물 자산. 거기에 최고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그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함에 따라서 실물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기본 개념의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만 신축 사업 관심 가지셔야 돼요. 오케이. 네, 그거를 장기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저희랑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건물을 짓게 되면 분양을 하기 직전까지는 토지와 건물을 온전하게 소유하게 돼요. 분양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을 내가 토지를 매입해서 다세대 주택을 건축을 하고 하나씩 분양을 했을 때는 그 분양을 받는 사람은 수분양자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집합 건물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거예요. 집합 건물.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전체. 내 땅에 그렇죠. 내 건물 분양을 하지 않는 이상 또는 통매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좀 자유자재로 뭐 필요할 때 막 팔거나 리모델링 맞습니다. 하거나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의 성격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도 좀 다릅니다. 잠깐 네. 진행 중에 미안한데 네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어서 네. 나를 찾아오는 고객분들도 이런 질문, 이런 상태에서 많이 오셔. 안타깝게도. 네. 여기 이제 호돌이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 네. 이미 토지는 매입 상태인데 참고할 만한 서적이나 매체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래서 목적이나 어떤 그런 뭐 매입 매출이나 수익성 분석이 다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매입을 하고 나서 이제 방법을 찾아가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리스크가 있는 거지? 호돌이님 좀 죄송하지만 늦었어요. 계약하기 전에 음, 미리 검토를 하고 계약해야 돼요. 모든 걸 다. 네, 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아닌데 저희 사업은 사업성 검토가 가장 중요해요. 기존에 있는 땅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내가 유용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현행 건축법이라든지 주차장법이라든지 법규에 맞게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목적하는 사업에 맞는 땅인지를 미리 검토하고 매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성이 나오는지, 예, 제가 검토했던 그 프로젝트가 사업성이 있는지도 사업성이 계약 전에, 계약금 넣으면 끝이에요. 예, 계약하기 전에. 근데 이미 매입했으면 그걸 가지고 최대한 사업성을 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노력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하는 것들이 말 그대로 사업이기 때문에 남아야 되잖아요. 이제. 네, 네. 이제 남으려면 이걸 계약하기 전에 이 땅이 내가 하는 목적으로 남는지를 사전 이제 사업성 분석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거나 계약해서 큰일 납니다. 그 땅이 절대. 수익이 거꾸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신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남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그게? 예,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안 남는 땅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은 꼭 사전에 준비하고 하셔야 되니까 이 방송 보시면 이제 그걸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왜 신축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가 이제 네, 실물 자산. 실물자산의 개념에서 투자 가치가 굉장히 크다. 네. 정리하면 그렇죠.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이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저희는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 토지라는 자체의 내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게 무슨 말이지? 내성이 강하다는 게. 내성이 강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가 주춤한다 또는
뭐 아파트 값이 하락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토지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 네, 그런 의미에서 내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성이 강한 이유 아십니까? 음, 토지가 서울에 특히 서울의 토지가 음. 도심의 토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정돼 있어서 그런가? 아니요. 뭐야? 떨어질 것 같으면 안 팝니다. 음, 싸게는 안 팔아요. 음. 그래서 내성이 강한 거예요. 아, 그런 의미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서울에 30년 이상 40년 된 구옥을 보유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음, 할머니 할아버지 굉장히 많아요. 음, 그분들은 아무리 쓰러져가는 그런 다가구 주택 음, 지하 1층에 지상 2층짜리 음. 가지고 계셔도 월세 200만 원은 나옵니다. 음,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은 생활비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음, 그 오래된 건물 가지고 있으면 또 대출도 없어요.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월세 200만 원 받고 옆집이 좀 비싸게 팔렸다네. 그럼 나는 그거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지. 근데 안 팔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갖고 있는 거죠. 뭐. 안 팔아요. 음, 근데 그냥 안 팔고 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금리가 인상돼서 경기가 안 좋다. 그래? 그렇구나. 그럼 팔지 말아야지. 그리고 안 팝니다. 음. 네, 그래서 땅값이 안 떨어져요. 그래. 네. 실제로 봐도 이제 서울에 뭐 어디를 그냥 눈 감고 찍고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 공시가격 보면 뭐 거의 서울 같은 때는 단 하나도 떨어진 적이 없어. 그지? 그러니까 없죠. 이제 갖고 있는 것 자체로도 그 가격 올라가는 상승률 보면 인플레를 항상 넘어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 해지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 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저희 사업의 아주 장점 중에 하나가 단기적인 예측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끝날지를 예측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어, 맞습니다. 네, 그래서 토지 매입 전부터 음, 사업성 분석을 하는 단계부터 이게 어떻게 내가 사업을 음, 시작해서 끝낼 수 있겠다라는 자금 계획과 흐름과 이거에 대한 단기적 예측이 가능하죠. 맞아.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또 재개발 재건축 투자해서 언제 얼마큼을 남을지는 사실 모르잖아. 모르죠. 네. 근데 이거는 내가 언제 얼마큼 남을지를 뭐 어느 정도 오차는 있지만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만 보수적으로 정확하게 계획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예측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이런 보이는 눈에 잡히는 사업이다. 네, 그런 게 이거는 장점이죠.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이 세 번째는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 맞습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아파트 사는데 내내 오를지 떨을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거의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기 때문에 네, 이제 지속 가능하게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이걸 한다고 하면. 네, 네. 네 번째는 그리고 케이스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보유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도 내가 월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오는 게 다른 부동산과는 좀 다른 점. 물론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다양하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자산 가치 상승의 개념이 또 굉장히 크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그 실물 자산의 가치 상승 개념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의 내성적인 측면에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자산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또 꾸준한 수익, 또 자산 가치 증가가 되고, 그치. 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 마지막 또.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건물의 그 영속, 사실은 영속은 아니죠. 수명이 있으니까. 그치.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건축하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신축하는 것들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계획을 많이 해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경제적 연한이 40년 이상, 40년. 네, 50년, 뭐 그렇게 됩니다. 그치.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감정 평가할 때는 네, 건물의 그 감가를 한 2.5% 정도 보니까 네, 네, 한 40년을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경제적 연수를 이제 많이 보지. 네. 실제로 4, 50년 되면 보통 철거하고 새로 많이 짓잖아요. 그지? 40년 지나면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리모델링. 네, 뼈대가 튼튼하니까 음. 네,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이제 리모델링하고 비교 사업도 해줄 건데 신축 사업과 리모델링 비교도 좀 제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뭐 건물을 오래돼도 또 관리에 따라 달라요. 내 건물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또 얼마나 잘 지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지나도 중요한 건 토지는 영속성이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오케이. 네, 여기 또 도니체고님이 이 질문도 나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네, 평당 건축비 말씀하시는 것 같아. 평당 700. 그러면 땅값은 별도죠? 이분은 이제 물건 하나 보신 것 같은데 네, 평당 700이라고 하는데 네, 돈이 최고님. 거기에 땅값은 별도죠. 이게 어떤 의미로 질문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평당 700이란 말은 제가 한 적이 없는데 아직. 여기 이제 네. 이분이 어떻게 구하신 것 같아. 네, 이제 평당 이제 700이라는 게
이제 내가 여기서 단독주택을 사면 네. 뭐 한 50년 된 거는 그 단주택의 그 가격은 거의 없는 거잖아, 건물에 대한. 이제 네. 땅값만 있는 그렇죠. 거지. 네. 토지값만 남은 거죠. 음, 이분 질문 보니까 땅이랑 뼈대는 모르지만 음, 외벽,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 얼마면 신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음, 평당 700일까요? 이 질문인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구나. 요거는 규모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평당 700이라 했을 때 그 평당 얼마라는 숫자에 음, 어느 정도 선까지 포함이 돼 있는지 음,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되나요? 그럼 길어질 수 있는데. 그래, 그건 좀 다음. 네, 이거는 다음에 그래, 준비를 좀 오늘 해서 이제 준비한 거를 말씀드리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진행해야 네, 되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구축 건물을 사서 네,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선택이죠. 신축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이죠. 이 선택 사항이 있는데 네, 뭐 예산 10년밖에 안 된 거는 리모델링 안 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조금 연식이 된 것은 네. 이걸 뽀개고 새로 지을까 고민되죠. 아니면 뽀개지 말고 이걸 리모델링해서 부가치를 높일까 고민되죠.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는데 네. 이 리모델링 대 신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네, 해줄래 알기 쉽게?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음, 방법에는 그냥 매입을 9억을 매입해서 새로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이렇게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위에 건물을 좀 애매한 건물들 매입해서 이건 리모델링을 해서 내가 건물을 취득을 해야겠다.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 제가 판서를 좀 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는 제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죄송합니다. 네. 리모델링이 있고요. 눈치는 잘 써봐. 네. 그리고 신축.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그 수명적인 측면에서 수명. 네. 뭐 당연히 감을 잡으셨겠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주요 구조부라든지 뼈대는 남긴 상태에서 외관이라든지 화장을 고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근데 리모델링도 미관을 그치. 뭐 범위가 좀 네, 다르죠. 대수선을 네, 하고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맞습니다. 그래도 사실상 그 구조 보강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더라도 뼈대 자체에 이제 나이 먹으면 사실 참 그치. 안타깝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수명이 상대적으로 좀 짧죠. 네, 수명이 짧다. 리모델링 좀 해도. 네, 네, 네. 신축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기준으로 해서 40년 이상. 네, 그렇게 되죠. 일단 수명이 긴 거는 신축 유리한데 당연한 얘기겠죠. 예, 당연한 얘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비용. 비용적인 측면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을 어느 수준까지, 구조까지 다 보강해서 할 거냐, 내부를 어느 정도, 외부를 어느 정도, 뭐로 할 거냐는 변론으로 하고,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 일단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많다는 게? 리모델링 사업을 저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아요. 그치. 네, 그래서 외형을 보고 상태를 보고 쉽게 얘기해서 견적을 내면 그럼 이 정도 비용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뜯어보니 부분 철거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어. 네, 예전에 할 때 건물이 이제 3층짜리 건물이고 한 층을 이제 중축을 하는데 네, 그 구조안전 진단했더니 구조 보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구조 보강 비용이 4억 5천이 나왔어. 이게 7년 전인가 8년 전인데 사실 한 1억 정도 최대치로 보였는데 갑자기 그냥 3억 5천이 보니까 사업성이 훅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지. 총 매출 그 공사 규모가 얼마짜리인데? 그게 리모델링 비용만 한 그때 8억 정도. 8억 정도. 그럼 50% 증가된 거예요? 4억. 그렇지. 근데 이제 다행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 사업성은 워낙에 좋은 100%를 거라서. 보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한 60% 가까이 나와서 다행이네요. 어쨌든 돈 꽤 됐지.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그런 보이지 않는 비용에 이제 부담이 크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 철거하는데 일반 신축 철거에 비해서 사실 좀 힘들고 네. 그리고 구조 보강에 대한 위험,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위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부담되죠. 그렇지. 또 뭐 만약 올 리모델링 하려면 기존 임차인이 명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축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고 단지 여기에 대한 위험을 조금 생각을 한다면 지하의 위험이라든지 지하. 네, 지하에 이 대표님 겪어보셨잖아요. 내가 이제
영등포를 했는데 거기 이제 집안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거기 집안을 강하게 이제 보강을 했는데 그 보강 비용만 한 7천만 원 정도 네.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여기도 리스크가 있는 거죠. 또 한 3년 전에 한 거 조대표가 지어준 거 네네. 기억하겠지만 네. 바닥을 이제 집안을 파야 되는데 네. 거기가 이제 안반 비슷한 게 나왔잖아요. 네, 단단한 그렇죠. 게. 네.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지? 추가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죠. 한 4천 들어가고 기간도 규모가 큰 게 들었죠. 아닌데. 어, 네. 기껏 때는 한 달 정도 네. 기간도 네, 들어서 네, 네. 비용은 더 들어가. 그렇죠. 사업은 길어져.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도 그렇고 공사의 음,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아까 이제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많이 있다는 음. 거 말씀을 드렸고, 신축은 그런 이제 집안이라든지 또 이제 인허가 위험도 있어요, 사실. 예, 허가가 안 나는 땅 또는 토지 매입할 때 사업성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오지 않는 땅을 잘못 판단해서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사상 리스크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좀 더 많다. 공사상 리스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치. 전반적인 리스크 중에는 뭐 집안이라든지 음. 인허가 리스크는 또 신축에 그렇지? 있는 부분이고, 리모델링은 그런 게 거의 없죠. 그렇지. 요즘 인허가도 굉장히 까다로워졌잖아. 철거도 굉장히 힘들어졌어 요즘. 그렇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하자. 건물에는 그렇지. 항상 공사 후에도 그렇고, 음, 예, 뭐 공사 완료 다 되고 나서 음. 법적으로 리모델링은 하자 보증이 없죠. 그렇지. 네, 하자에 대한 보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자 보증이 어떤 뜻인지 좀 설명 좀 해줄래? 하자 보증이라는 말이. 하자 보증은 음, 이제 건물이 이제 건축이 완료됐을 음. 때 건축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네, 기본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다 음. 보니까 거의 공사 비중 중에 50%를 이상을 차지한다고 노임이 생각해야 될 정도로 예, 그 인력의 투입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하자에 대한 보증과 책임 음, 그리고 또 얼마나 빨리 치유해 주냐 이런 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면 신축은 그 하자 보증을 책임질 수 있는 뭔가 규제가 있는 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이 해야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에 대한 보증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새 것을 분양 받으신 분들은 하자가 있으면 물론 이제 첫 번째 시공사가 해줄 수 있지만 안 하면 네. 그 보증보험 등 걸로 이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건설 공제 조합이라든지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보증법에 정상적으로 가입된 시공사랑 일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리모델링은 하자 보증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없다. 네, 아,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보증 가입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그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규정은 없죠. 그래. 네, 그런 거에 대한 위험이 좀 있죠. 그리고 또 네, 이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음, 중요한 부분 뭐냐면 이거 규모. 못 알아보시겠는데 글 좀만 글씨. 좀만 더 잘 써봐. 글씨요? 네, 좀 음, 말로 하면서 글씨 잘 못 써요. 음, 이거 규모적인 검토에서 이거 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리모델링의 특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신축이 상대적으로 또 특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 굉장히 서로 다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으로 유리한 사례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 네, 리모델링 유리한 사례.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흔히 뭐 예를 들어서 구상권들 굉장히 비싼 땅값 비싼 동네. 그러면 화면을 한번 그래. 보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럴까? 네. 보여줘봐. 그냥 뭐 아무데나 지도 음, 펼쳐봐서 여기 지금 어린이 대공원역이네요. 어린이대공원 하양동 쪽인가? 여기 보면 이제 상업지역이겠죠, 여기가. 요 라인이 이제 상업지역인데 여기에 계략적으로 아무데나 한번 찍어보죠. 찍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상권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네, 여기 뭐 흔히 이제 구상권이네. 네, 구상권이죠. 그럼 예를 들면 뭐 요 건물 딱 보기 좋네요. 자, 이거 1층 단층짜리 건물이에요. 저 비싼 땅에 저기 단층짜리가 있네. 그렇죠. 예, 비싼 땅에 단층짜리 건물이 오래된 건물일 겁니다, 아마. 음. 근데 보시면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게. 네. 주차 계획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음. 이유는 과거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건물 지으면 가장 우선 고려해야 될 게 주차장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뭐 요즘 다세주택 빌라 짓는 거 보면 1층이 다 주차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주차 관련 법이 굉장히 완화돼 있었나 봐. 아무래도 차가 지금 현대화되면서 차가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공급도 많아진 거지. 과거에는 사실 차가 흔하지 않았잖아요. 그래. 과거라고 하면 좀 너무 네, 아무튼 네. 내가 어렸을 때 네, 차가 그럴 줄 별로 알았어요. 없었어. 네, 그 동네에 말씀 차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네, 그 말씀 하실까 봐. 네. 저도 음,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1층 상권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 곳에 만약에 신축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차 계획하느라고. 그렇지. 1층을 다 주차장으로 그럼요. 해야겠네. 이 제가 지금 그냥 러프하게 봤지만 1층 상권이 핵심인 골목이라고 생각이 그치. 되거든요. 보시면 음. 2층도 그렇게 뭐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게 많은 골목이 그렇지. 아니니까. 아무리 지금 저기 뭐 신촌 같은 데 가봐도 네, 이제 거기 많이 상권이 안 좋았었지만 네, 1층을 해도 거의 다 임차인이 찾는데 네, 2층, 3층은 지금 공실이 엄청 많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1층이 그만큼 고객을 유입하는 데 있어서 자영업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특히 이런 상권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신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주차장 계획이라든지 대지안의 공지 뭐 이런 것들, 이격, 대지 이격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음. 1층의 가치가 많이 줄어들죠. 음. 이런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사실 낫습니다. 그치. 그리고 증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음, 네, 일정 규모 이하의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법 적용받던 건물과 현재의 증축에 관한 법 적용받아서 한번 볼까요? 그래. 네,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아까 거기 주소 쳐보는 거야? 네, 그럼 보면 음. 건물을 1970년도에 지은 겁니다. 어, 오래됐죠. 이때 당시에는 주차장 조대표보다 기준 오래됐네? 그치? 그렇네요. 음. 네, 저보다 나이가 오래됐네. 나보단 어리네, 그래도. 네, 그래서 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주차장법 적용 안 받고 지어진 부분은 그대로 가고 음. 새로 1층에 저 리모델링을 해서 증축을 하더라도 음. 주차장을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치. 그런 범위를 체크해서 그 정도 규모에서 증축을 하는 걸로. 이게 리모델링이 훨씬 유리하죠. 이런 경우는? 네, 그렇죠. 그 가치가 훨씬 커질 겁니다. 음. 네, 그런 좋은 사례고. 그 옆에 건물도 마찬가지로 딱 봐도 이것도 이제 좀 오래돼 보이거든요. 네, 오래된 건물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 1층 임대료가 2, 3층보다 보나마나 더 많을 텐데, 보시면 주차장이 없어요. 그치. 저걸 새로 지어버리면 1층 임대료가 다 그렇죠. 나가는 거죠. 네, 여기 지금 주차장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리모델링 해야죠. 네, 이런 케이스는 이제 무조건 리모델링이 유리합니다. 그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축은 이제 정해진 법규 내에서 우리가 현재 지금 그 법 규정 지켜가면서 거기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성 낼 수 있는 노하우를 담아서 해야 되는 경우고, 이 규모에서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리모델링은 장점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네, 우리가 이제 토지와 건물을 여러분들이 매입했을 때 좀 오래된 거요. 이거를 이제 신축을 하느냐, 리모델링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사전에 사업 분석을 해보면 다 알 수가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수명은 당연히 이제 요즘은 건물 지으면 뭐 100년도 가겠지. 근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 4, 50년 정도고, 네. 리모델링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수명이 좀 짧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경제성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축에 비해서 이제 비용은 이제 적게 들어가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 리스크는 리모델링이 신축에 비해서 높지만 신축도 큰 리스크들, 보이지 않는 리스크도 가끔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 무서워서 또 못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네, 감안하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하자보 중 리모델링은 없고 신축 사업은 있다는 거. 또 사업의 규모 같은 경우 보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1층을 꼭 살려야 되는 상권에서는 네, 리모델링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겠네. 그게 맞습니다. 임대료가 다 나가면 수익성이 안 나올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하고 이제 신축을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질문들 올라오시는데 질문 올라온 거 몇 개 답변하고 한번 네, 해볼까? 자, 여기 보면 여기 아라비카 님께서 네, 부산에 사시나 봐. 그래서 부산에 다가구 주택 지하철역 3층 40평을 갖고 계시다고 하네. 공실이 계속 생기니 잘 나가지도 않아 신축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지 전세 월세방 이제 11칸을 이제 임대 중이라고 하시네. 네. 그래 이건 이제 뭐 컨디션을 봐야겠지만 대략적으로 좀 말씀 좀 3층 40평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 면적이 40평이라는 뜻인가요? 그러신 것 같아요. 용도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공실이 계속 생긴다. 신축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지. 전세 월세 그렇네요. 전세 월세 11칸 임대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원룸이나 주택을 임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음 부분에 제가 건물 매입하고 신축 사업에서 이 부분 좀 설명을 안 그래도 그래. 드리려고 했는데 어. 미리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오래된 건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새로 공급되는 그 건물의 경쟁에 의해서 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치. 네, 새로운 신축의 새로운 옵션, 새로운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나 지금 지으면 또 내 후발주자들이 나를 또 경쟁으로 미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음. 어떤 한계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100평의 건축을 하는데 이 100평의 건축을 내기 위해서 사업성을 내기 위해서 여러 세대를 구획을 했다. 근데 후발로 짓는 것들은 그러지 말고 난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세대수를 줄이고 더 쾌적한 집을 그치. 많이 만들 거야.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죠.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100. 100평을 10세대만 지을 수는 없다. 예를 들자면 최소한 12세대 더 많이 지어야 사업성이 있는데 그치. 아무리 쾌적하게 하려고 해도 원룸을 10세대를 짓게 되면 사업성이 안 나오죠. 그쵸.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경쟁에서 내가 더 넓게, 더 좋게 한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한계가 있어요. 경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한계가 분명히 네, 있다는 맞습니다. 거.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기획을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질문하고 연계되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그냥 건물을 지어진 거를 이제 매입해서 그냥 바로 하는 경우 이 선택을 대부분 하지. 근데 내가 좀 노력해서 신축으로 가겠다. 네. 하면 분명히 이게 이득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어려운 있죠. 걸 차이가 하는 있죠. 거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그냥 매입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타이밍에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한번 나도 새로 지어볼까? 네. 그러면 지으려면 그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기존 건물 매입하는 거하고 신축하는 거하고 좀 비교 좀 네. 해볼래? 그거 준비한 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건물을 매입하는 것과 이제 신축하는 거에 비교를 보자면 일단 자금 흐름적인 측면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계약하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받는 부동산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금 투입 즉시 그러네. 잔금 수익이 치는 바로 거지. 발생됩니다. 예, 수익이. 그 다음부터 월세가 수익이 들어온다는 발생된다고 봐야겠죠. 뭐 이거는 수익이 바로 발생. 근데 저희는 신축은 최근에 이제 인허가 기간도 길어지고 뭐 신고 기간도 올라가고. 길어지고 건축 기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금 투입에 대해서 완공이 될 때까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요. 길다. 그동안은 계속적인 투자, 대출이자도 사업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돈만 들어가는 거지. 네, 그동안. 계속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일반 매입에 비해서 훨씬 길죠. 네, 길다. 그래서 자금 투입 후 즉시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네, 이제 위험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아까 조 대표가 얘기했듯이 사전에 우리가 수시 분석을 하면서 자금 흐름도 다 계획하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준비하고 하면 또 충분히 감당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감당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금 흐름 면에서는 건물 매입이 빠르다. 뭐 이게 그렇죠. 좋다 나빠를 떠나서 이제 빠르다. 네, 네, 네. 수익성은 나중 얘기고 그치. 일단은 현금 흐름이 그렇다는 거고 사업의 진행적인 측면에서 매입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 왜 그렇지? 그리고, 저희 신축은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 리스크 있죠. 뭐 시공사와의 시공사.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그치, 뭐 민원부터 해서. 지질, 민원 엄청 많죠. 그치.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임차인 승계 받아서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네. 이어가는 거니까. 네, 그냥 이어가면 되니까 그런 위험이 적습니다. 단 불법 문제, 불법 건축물. 하자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더 불리할 수 있죠. 모르니까. 연식도 오래됐고 모르니까. 뭐 네, 다 솔직히 얘기해 줄 리는 없잖아. 그렇죠. 그치? 네, 뭐 매도인 책임 6개월 정도 보증은 하지만 그 이후에 일반 책임 이후에는 사실 의무가 거의 사라졌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불법적인 거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나와 있지 않지만 알고 보니 불법.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 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용도적인 불법, 그 건축 면적 확장이라든지 그치. 세대수 나누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불법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사전에 좀 체크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게 위험으로 나중에 돌아갑니다. 나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이제 건물 매입해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네, 이게 불법인지 모르고 네. 아직도 모르고 오신 거예요. 이거 불법인데요. 지금 사실 많아요, 보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이라고요. 이제 네, 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몇 년 갖고 있는데 불법인 걸 아예 모르고 있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 꽤 많아.
특히 택시 개발지구 이런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이제 많고. 그래서 부동산은 몇 억에서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지?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아, 그리고 아까 그 질문자님이 했던 그 내용이랑 딱 맞는 건데 기획적인 측면에서 음, 기존 건물은 장기적으로 좀 잘못된 기획이라든지 경쟁력이 떨어진 기획, 설계, 구조 음, 네, 이런 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위험이 높죠. 이해되시죠? 어떤 말씀인지. 그치. 신축은 내가 원하는 트렌드에 맞는 음, 네, 그런 기획이 가능하죠. 음, 경쟁력 있는, 그러니까 내가 동네 1등 하겠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부산에서 1등 하시면 돼요. 그렇지. 네, 그 상권은 항상 이런 바뀌고 얘기를 트렌드도 하죠. 바뀌는데 기존의 건물은 지었을 때부터 뭐 물리적인 거 포함해서 네. 건축물의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 네, 네, 근데 내가 새로 지을 때는 앞으로의 이제 미래 트렌드 네, 또 그 지역에 이제 경쟁력 있는 건축물 네, 그렇죠. 뭐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그런 면에서는 신축이 좀 더 유리한 거네.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게 기획이 안 좋은 것들은 수익률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경쟁에 밀리고 공실이 자꾸 생기고. 이런 경우도 있어. 이제 뭐 평촌이나 또 일산이나 또 저쪽 그 강남 쪽에 보면 학원가 거리들 있잖아. 네, 은행동 그쪽도 그렇고. 네. 근데 지금 거기에 이제 학원 시장이 안 좋아하시니까 그 건물이 용도가 이제 샀는데 음.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상권이 그러니까 그 학원 수강생이 줄면서 건물이 학원으로 다 임대가 안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일부 층을 이제 근생으로 해서 일반 업종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 용도 변경이 안 돼. 아, 네. 왜냐하면 대체로 그 교육연구실보다 근생이 주차장이 좀 더 많이 들어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거지. 네. 그 건물은 그냥 계속 가야죠, 그렇게. 교육연구실로 쓰는데 계속 공실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전 건물들은 이제 리스크가 있을 그렇죠. 수 있네요. 이거 말고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그럼요. 문제는 그런 건물을 그대로 공실로 둘 수 없으니까 음, 건축주가 불법으로 다른 것이고. 네, 개조를 한다든지.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은 아니 기존 건물 매입은 이런 리스크들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역시 아까 리모델링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가 많을 수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고. 그렇죠. 이제 기존 건물 매입할 때 안에를 다 보고 사야 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결로나 또 요즘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 네. 물이 누수가 되는 데가 그럴 수도 있는지 있죠. 네. 또 이렇게 보면 그냥 가랑비 올 땐 누수가 오는데 막 요번처럼 비바람이 요번에, 치면 네, 그걸 타고 이렇게 누수가 생기는 경우도 그럴 수 있어서 있죠. 또 보일러나 이런 것들 네, 그렇죠. 하나하나를 다 챙겨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자들. 특히 아까 그 질문 음. 주신 그분처럼 원룸을 음,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그걸 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음, 과거에 지금은 최근에는 2018년 이후에는 이제 그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회사만 음, 이제 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자기 그 단독 주택을 제외하고는. 음, 근데 과거에 그 이전에 지어진 것들은 이제 면허를 빌려서 개인이 짓거나 또는 아예 면허 없이 건축주가 직영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자가 집을 지어서 굉장히 불량한 케이스들 그래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해서 저희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제일 중요한 거. 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건물 매입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게. 네, 그리고 신축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불편하고 네, 좀 위험도 더 크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축을 하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그렇지. 돈 때문이에요. 네. 매입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지은 건물을 토지 위에 누군가가 지은 건물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분양을 받아도 그럼 마찬가지고. 이제 피를 주고 사야지. 그 사람 노력에 대해서. 근데 그 피가 작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몇 억이 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규모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토지라는 이 원단 위에 건물을 지어진 거를 사는데 이 건물을 그냥 토지가 건물가 그대로 넘기지 않습니다. 플러스 프리미엄 주고 매입을 그치. 하잖아요. 근데 이 프리미엄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거를 신축을 하게 되면 원가 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죠. 그렇지. 내가 토지를 사고 공장도 가격에 사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원가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재단할 능력만 된다면 원단을 사서 내가 옷을 만들면 부가가치가 커진다. 그래요. 근데 그게 크다. 네. 지금 이제 조건희 대표가 말을 한 대로 이제 건물 매입하는 경우 또 새로 신축하는 경우 보면 대체로 이제 건물 매입하는 게 속 편하죠. 그런데
속편하지 않은 신축 사업을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입니다. 만약 내가 기존에 있는 거를 내가 30억에 산다. 그럼 내가 그걸 짓는다고 하면 25, 아니 20억에도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와 그 노력들, 또 그 어려움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들을 돈으로 다 보상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은 어렵지만 신축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질문 몇 개 받고 시작할게요. 네. 김 까르페디엠 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평당 건축비가 1천만 원이라 가정하면 10평 3층 건물 신축 시 이제 3억 비용이 드는 건가요? 지금도 이렇게 이제 가장 많이 질문이 요즘 평당 건축비가 이제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그건 굉장히 좀 답변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평당 건축비라는 거는 평당이라고 하면 저희가 3.3058 3.3제곱미터 보통 그렇게 이제 한 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짓는데 얼마가 드느냐를 묻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30평 건물에 평당 1,000만 원이면 3억 드는 거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평당 건축비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저희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순수한 건축비 외에 건축 외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예를 들자면 철거는 건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인익공사비 그렇지. 다 그것도 별도고요. 가전 가구. 그렇죠. 네, 그리고 가스, 전기, 수도가 들어오는 거. 뭐 나중에 이제 뭐 확정하는 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평당 건축비 중에서 최근에는 설계비라든지 감리비, 그치. 철거 감리비, 지질조사비, 철거 무슨 검토, 구조안전조사 너무 많아요. 이런 용역 비용들이.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시공회사마다 뭐 평당 얼마요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안 맞는다는 거죠.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가 다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레인지가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이것도 좀 케바케겠지만 그냥 지금 조 대표가 말한 이 모든 걸 다 합쳤을 때 네. 주택으로 보통 지었을 때 요즘 평당 건축비를 얼마에서 얼마로 봐야 돼? 모든 걸 합쳤다는 거는 설계비까지 다 해서 설비가 다 해서 좀 쉽게 시사업을 설명. 진행하는데 근데 그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규모에 따라 좀 차이는 많이 나요. 아까처럼 이렇게 30평짜리 건축한다 그러면 진짜 더 1,000만 원 비싸지? 이상 무조건 그렇게 나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소장님이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5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지. 100평짜리를 지어도 일정 기간 동안 월급을 줘야 되고 1000평짜리도 그렇고. 1000평짜리를 지어도 일정 기간 월급을 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평당으로 나누기를 해버리면 완전히 차이가 달라지죠.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설계비도 그렇고 단가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 이상 뭐 한 200평 되는 건물들의 평당 공사비와 그 초과되는 규모의 평당 공사비는 좀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뭐 150평 정도 전후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최근에 옵션이랑 뭐 설계비랑 다 해서 하면 거의 한 800만 원 이상. 800만 이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건축비는 거의 단 한 해도 떨어진 적이 별로 없지? 없죠? 네, 계속 올라갑니다. 네,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김에릭님께서 재미있는 말을 써주셨네요. 리모델링은 성형수술이니 내 뼈대는 그대로 두고 원빈이나 현빈이 되는 거고 신축은 태어날 때부터 현빈으로 태어나는 거죠. 네, 적절한 의미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이제 붉은 논리님께서 이분은 좀 아시는 분 같아요. 네. 신축해서 직접 분양하는 것과 네. 또 주공에 파는 것 어떤 것에 대한 이제 장단점이 있을까요? 요거는 장단점이 많이 있죠.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네, 한번. 장단점도 많고 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노하우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LH나 SH에서 최근에 주택을 많이 매입해요. 뭐 땅장 사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치. 그래서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신축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LH나 SH에 들어가 보면 공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청년용 주택, 예, 뭐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한 그런 주택을 고령층을 위한 주택 이런 거에 대한 규모, 옵션 예,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방규모, 면적 기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들의 기준 또 시공 기준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치? 네, 그래서 그거에 맞는 건축으로 해서 팔 수 있어요. 자, 이때 그들이 이 과정을 대충 말씀드리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를 매입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토지 매입가 수준과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건축을 하는데 갑동이는
효율적으로 건축을 잘해서 싸게 건축을 할 수도 음. 있고, 을동이는 비효율적으로 건축해서 비싸게 건축할 수 있잖아요. 음.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건축비의 평가액은 이러해요. 음. 그렇다 보니 이 토지와 그들이 생각하는 토지의 가격과 그들이 생각하는 이 건축비 대비해서 적정 마진으로 자기네들이 매입하는 금액을 정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맞지 않다면 음. 판매할 가치가 없고 음. 이득이 안 남는 그렇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게 LHSH.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지 않습니다. 맞아. 근데 마진이 높지 않은 대신에 일단 내가 파는 거를 완성할 수 있으니까 엑시스를 할 수 있죠. 엑시스니까 네, 좀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는 좀 안정성 있네. 일단 빠져나올 수 있어. 그렇습니다. 예, 제 특히- 주변에도 그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그렇지. 계세요. 지금 요즘 같은 때는 이 건물 지어서 분양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손해만 안 보면 그냥 팔고 그래서 요즘에 빠져나온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할 만하죠. 이제 직접 지어서 분양하는 것은 잘만 되면 당연히 이제 수익률이 좋겠지만 네, 지금 이제 파는 것은 네, LH 파는 것은 이제 수익률이 좀 적어도 네, 안정성 있게 내가 이제 빠져나올 수 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크게 비교해 보면 되겠네. 네. 토지 매입 단계부터도 검토가 가능하고 음, 이렇게 엑시 되겠다. 처음부터. 네,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궁금해하시면 음. 다음에 한번 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또 질문이 있는데 네. 김지웅님께서 질문을 하셨어. 다세대를 직접 분양하려면 네, 무슨 사업자가 있어야 해요? 라고 음. 예, 개인이 아니라 이제 이거 사업자를 내서 해야 되잖아. 네, 그렇죠. 무슨 사업자를 내야 되지? 개인도 하실 수 있고 법인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사업자는 세무서에 그 주택 신축 판매업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 주택 신축 판매업. 네, 주택 신축 판매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건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나 보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 여기 또 용기를 내자 님께서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상속 토지에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상속을 받으셨나 봐. 네, 사업성 검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하죠. 비용을 얼마를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 항목이 많은데 이제 매입 비용이 어떤 것들인지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사업성 검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음. 아, 아니, 그러니까 사업성 검토도 하고 네. 실제로 이제 들어가는 비용.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건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근데 이거는 어떤 상속을 받으셨는지 뭐 도심에 뭐 어떤 용도에 어떤 면적에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비용을 말씀드리기가 너무 광범위해서 답변을 딱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항목이 있을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다세대를 진다고 하면 네, 네. 매입 비용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세대를 지을 때 음.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비가 들어가고요. 설계비, 감리, 건축 감리가 들어가고요. 감리비, 기존의 건물이 있으면 철거, 철거, 그리고 철거 감리. 철거 감리.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신축하기 전에 지질 조사 다 해야 되거든요. 예, 지질을 파악해서 거기에 얼마나 무거운 무게가 있는 하중이 있는 그 건물을 올릴 수 있는지도 다 요즘에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지질 조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철거 구조물 안전 조사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건축비 들어가고. 건축비. 네,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가네 이것저것. 근데 일반인들이 들어가요. 이런 거 해당하는 것들이 이런 게 있는 것도 잘 모르시고 모르시죠? 또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시잖아. 네, 제가 지금 읊은 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씩 정확히 알려드릴 거니까요. 좀만 기다리십시오. 네. 네,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아라비카님께서 이제 기존 건물을 살 때 세입자들이 집을 다 보여주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네, 뭐라고? 내가 집을 이제 보여주지 않는다고. 이제 기존 건물을 이제 매입하는데. 기존 건물 매입하려는데 세입자가 그렇죠. 다 보고 사고 싶은데. 네, 나는 이거 참고로 이거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내 고객이 이걸 사시는데 건물 안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야. 건물은 오래됐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네, 그 문 앞에 가서 네, 기다리고 있었어. 출근 시간 때. 네. 그래서 이제 한 분씩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 내 건물을 이거 매입할 예정인데 혹시 살면서 불편한 거 있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술술 말씀하시더라고. 뭐 이제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근데 참 그분들이 이렇게 또 다가가면 이렇게 이제 조 대표처럼 험악한 사람이 가잖아. 그럼 또 신고한다. 네. 그래. 그래서 이제 오늘 조건희 대표가 이 신축 돈 버는 신축 사업 따라하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할 수 있으면 돈 버는 신축 사업 따라하기 굉장히 친절하게 사진도 잘 돼 있어서 보시기가 참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100% 여러분 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판매가 되나?
없어요. 없어? 네, 오래된 책이에요. 중고책으로 구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지금 이제 절판됐다고 하니까 그 중고 서적으로 뭐 알라딘이나 이제 그런 데 가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좋습니다. 네. 네, 근데 법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치. 건축법이 네. 계속 개정이 됐어요. 이제 참고로 저기 이제 건축법은 당연히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요. 어, 여기 지금 친절한 JASON 이분께서는 지은 걸 사야 편하겠어요. 그렇죠. 네. 편하긴 하죠. 근데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죠. 지은 걸 사는 것은.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시세 차익은 남길 수 있겠지만 신축은 내가 완성된과 동시에 돈을 네. 버는 거잖아요. 이제. 수익률이 높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는 건물 매입하는 것보다 높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이 지금 뭐 수익률 뭐 3%대다. 그럼 저희는 이제 한 6% 이상 보고 그 3%의 갭이 시세 차익이거든요. 네, 차익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약속된 이제 7시가 다 돼가는데 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강의가 아니라 이제 조 대표가 전수를 해드리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 숙제? 그거 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보다 효율적인 이 시간을 네, 활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은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도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에 쓰이는 용어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 제 시간에 지금 매주 수요일 날 예, 이제 뵙게 될 것 같은데 최소한 그 몇 가지 단어 정도는 좀 스터디가 돼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건축 관련 이제 용어들, 네, 그래서 뭐 그렇죠. 일조권, 대지안의 네, 뭐 공지, 그런 것들. 건축. 참고로 그건 제 단위 TV 촬영하시면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놨으니까요. 네.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단어들 뭐 단어들 공부해와라. 네, 그래서 뭐 용적률, 건폐율, 다세대 주택, 음.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의라든지 네, 이런 거 정도는 스터디가 좀 돼 있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이제 그런 단어 세부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주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저걸 이제 새길로 빠지니까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제 단위 TV 채널에 아주 쉽게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면 이제 저희가 뭐 용적률이 대지안의 공지니 이런 얘기할 때 그냥 그렇죠. 못 알아들으면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활용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죠. 이제 그거 공부하고 또 네. 그리고 그 궁금하신 점, 그 아까 이렇게 질문 많이 주셨는데 이런 좀 뭐 좀 깊이 있는 내용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 예, 질문 미리 준비해서 예, 이 시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준비한 게 좀 있는데 시간이 후딱 지나가서 네. 하나를 못했어. 나에게 맞는 신축 알기. 그지? 네. 남이 아닌 나에게 맞는 신축 알기. 네.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고요. 오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신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책으로 봐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건희 대표가 하는 이런 강의들은 다른 곳에서 굉장히 고가로 이제 강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1대1로 여기 이제 질문해서 궁금한 것들 다 답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서 요 채팅창에 궁금한 사항 남기시면 저희가 다 답변해 드리고 또 못한 것은 그 다음 시간에 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 갖고 한 6개월 정도만 따라오시면 다 해낼 수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조건희 대표가 3개월 정도 강의 듣고 2, 3개월 강의 듣고 해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는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신에 이제 기초 오늘 슈팅해 준 거, 뭐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뭐 일조권 사선 제한 이런 것들이 뭔지는 기초 지식을 조금 이제 공부하시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이 쏙쏙 귀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중요한 내용들을 스피디하게 해갈 거니까요. 꼭 이 시간에 찾아오시고 질문거리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기초 공부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 네, 고생하셨습니다.